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해서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 여당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원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명은 지금까지 진흙탕 속에서 싸워왔던 그 정치의 전장을 바로 새로운 미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권 앞에서도 꿀릴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권을 당당하게 꾸짖고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제22대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신당 창당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KBS 광주 총국 신년교획 벡터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 호남 정치의 지형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소식은 정부의 중대 발표로 공개됐습니다. 7.4 공동성명의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합산 결과 61.5%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목포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생당 박지원 후보.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목귀 원래 하고 계시는데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뭡니까? 잘 먹고 잘 네. 자고 네. 그리고 잘 걷고 참지 않고 말하고 참으면은 암 걸려요. 그리고 저는 늘 긍정적으로 삽니다. 네. 노래도 잘 부르고. 네. 오늘도 참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얘기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쭙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또 원칙과 상식 의원 3명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 수순 밟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나 이재명 현 대표 두 분 다 책임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낙연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투쟁을 했다고 하면은 만약 그 경우 플랜 B로도 클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탈당해버린 것. 또 이렇게 탈당하는데도 계속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총재 경선에 지금 잡고 하신 김상현 의원, 대통령 후보의 정대철, 헌쟁허재하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10가지를 얘기하는데도 그걸 저를 보내서 설득해서 취소시키고 다 포용했어요. 네. 그리고 만나고 또 함께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신당 창당은 지금 가시화했고 이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과 지금 창당이 본격화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이준석 신당이 연합해서 연대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연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연대는 불가능할 겁니다. 태생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베이스가 호남이고 진보고
특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딱 표본이 대북 정책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준석 지금 정강위원장은 성공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함께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대구가 얼마나 보수적이냐 하면은 대구에는 자네 몇 푼 벼슬 했나? 그래서 현직 의원들도 장차관, 부장판사, 경찰청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낙연 호남 진보 세력과 영남에서 득표를 하려면은 플러스가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갓파더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하지 않을 거다. 또 윤여준 전 장관도 하지 않을 거다. 이준석은 그냥 젊음, 보수,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전 대표는 하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고 당연히 호남을 비롯한 이번 전국 선거, 그러니까 총선에서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광주 전남 민심을 보더라도 전라북도는 잼버리 때문에 완전히 뭉쳐 있어요. 그 민심은 이낙연 신당은 아니다. 결국 한 석도 못 얻을 거예요. 그러나 수도권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윤석열 도우미 역할은 할 것이다. 즉 민주당 후보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로 윤석열 도우미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이미 지난 20대 총선 때 신당 창당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호남에서는 신당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절대 다수의 그 호남의 현역 의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원으로 진입했죠. 그때 당시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의 그러면 이낙연 신당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안철수 젊은 후보가 새정치를 표방했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열어갈 그런 젊은 과학도 정치인으로서 시대 정신을 타고났어요. 거기에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는 광주를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끌면서 7번, 8번 쫓아다니면서 유세를 해가지고 30석 중 23석을 이기고 서울에서 안철수, 김성식 2석 이겨서 비례대표로 38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낙연 신당은 시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호남 민심이 즉 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게 늘 반성하고 귀신이 씌어서 내가 갔을 망정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을 해본 선배로서 해봤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절대 나가지 마라. 민주당을 떠나면 춥고 배고프다. 절대 하지 마라 했는데 제 설득이 부족했든지 이낙연의 고집이 셌든지 나가고 말았네요.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 선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남 가지신 적 있나요? 만나지는 않았어요. 우연히 조우를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인상을 확 쓰면서 너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도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이런 좀 얼굴을 붉히고 몇 마디를 했지만은 제가 나서서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집으로라도 찾아가라.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집으로 찾아가서 문전박대당하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해서 노무현을 지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찾아가라 했는데 그래서 만나기로 일정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었으면 이낙연 전 대표도 손을 잡아야지. 왜 발을 내밀어요? 그래서 안 된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죠. 네. 네, 민주당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 출범 이후에 지지율은 30%대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이 상대가 못하면 반사 이익이라는 것을 얻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낮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반사 이익이라는 건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에요. 이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그것은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 못하고 늘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우리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확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은 개혁, 혁신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것을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좀 새로운 그런 통합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그렇다면 이번 22대 총선을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치러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건 당연하게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는 잘했더라고요. 총선은 회고적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총선은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잘했냐.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2년간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결로 가면은 안 된다.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구도로 가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총선은 회고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네네. 전에. 그렇다고 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과연 그런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0% 박스에 갇혀 있지만은 민주당 지지도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민주당이 김대중 민주당처럼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치열한 그런 야당 자세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돼 있다. 이것을 다시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확 변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가장 병폐가 되는 게 친명이다, 비명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친명의 상징적인 의원 선거구를 방문해서 격려를 하면서 친명 비명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의 단합에는 필요할 거예요. 비명 상징적인 의원을 방문해서?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야당이 그동안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계파 갈등도 있지만 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도 보면은 울산 선거 문제, 네. 지금 1심 끝나고 항소심 중인데 느닷없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재수사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하성 정책실장을 검찰에 소환하는가 하면은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의를 참고인인데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지난 1년 반간 윤석열 정권이 모든 탓을 문재인 탓하다가 이제는 문재인 압살 작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의 희생이다. 지금 보십시오. 400여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것, 또 나아가서는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보세요. 자기들 검찰이 23억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했다. 이런 잘못, 그리고 지금 디올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덮으려고만 하는데 이러한 것을 민주당이 팀플레이로 치열하게 국민 앞에 알리고 투쟁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야당 죽이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서 야당이 제대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쪽의 프레임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또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만 매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쪽만 매요. 그래서 내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자꾸 했습니다. 혹시 그 이재명 대표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이런 말씀 직접 전달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자주 소통은 하지 않지만은 만나지는 않지만은 전화로 소통을 하고 제가 느끼는 것을 문자로 보내면은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또 자기도 문자로 하고 연락해서 소통은 원만하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소통. 네.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비서실 측근들은 그래도 박지원 원장의 충고를 제일 많이 받아들인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피드백은 받으신다? 예. 네네. 그런 것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번 총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삼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방금 원장님께서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호남에서의 파급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가 아니라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탈락한 그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또 이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신당으로 합류한다고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영향은 받겠죠. 그렇지만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이미 KBS를 필두로 해서 4번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네네. 했어요. 거기에서 1등하는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안 오는데 저를 아는 2, 3등 하신 분들에게서 이낙연 측에서 공천 안 준다. 그러니까 와라. 하는데 아직까지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저한테도 연락 오고 심지어 저의 측근인 어떤 분한테는 전화를 해서 공보팀장으로 와달라 해도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거에서 공천 학살당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르르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고 우리 호남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공천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갈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을 거다. 극소수다. 그리고 그분들이 특히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호남은 물론 국회의원에 재선될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없을 거다.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네.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하면 맞아요. 구단이시니까. 예. 네. 그런데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을 분리해서 보자 이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은 이제 다른 뭐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뭐 최대 40석, 50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성공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성공하리라고 봐요. 저는 재작년부터 이준석 신당은 작년 말에 꿈틀거려서 금년 초에 신당 창당한다. 아주 적기 맞췄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액관, 용액관들로 다 물갈이 시킬 거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시대 정신을 타고 있어요. TK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잖아요. 심지어 TK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 하는 게 67%나 나오기 때문에 반윤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남은 65석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진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했을 때 이준석 당으로 가서 안철수 당처럼 박지원처럼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기호는 3번 될 거고 선거자금 국고보조도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65석 중 상당히 건지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서 충청권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4, 50석을 본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정치 구단으로서 그렇다면 이번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은 어떤 관계로 총선을 치러야 합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반윤이라는 이 시대 정신은 공유하지만은 이념, 정체성에서는 그렇게 공유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일 때는 적대적이고 공유할 때는 공유하면서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연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그런 유연함이 지금 민주당에 있습니까? 유연함이 제가 볼 때는 제3당이 이준석 당이 비교적 성공할 거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과반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민주당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저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민생 경제나 남북관계 외교를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살려줘야 된다. 과반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겠지만 그 결과는 저는 좀 어둡게 봅니다. 네. 원장님 이제 호남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총선 때마다 정당들의 최대 관심사 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천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개혁 공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년 지나면 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은 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50.3%였는데 광주 전남은 특히나 높았어요. 83%였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 지역에서의 이 선거 때마다 물갈이 여론이 높은 이유 있다고 보세요?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저는요. 역으로 광주 기자분들에게 제가 비교적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너무 물갈이만 주장하지 마라. 국회는 선수다. 네. 그러나 역대 총선을 해놓고 보면은 50% 정도가 물갈이가 돼요. 이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변화를 추구하는가 아는데 특히 광주 전남은 더 추구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갈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잘하는 사람은 당선시켜주고 못하는 몇몇만 좀 물갈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켜버리고 나니까 다 초재선 아니에요. 초선 아니에요. 국회는 선수로 하는 겁니다. 선수가 없으니까 상임위원장도 못하고 원내대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번에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도 잘 못하는 사람은 물갈이 해야죠. 네. 그렇지만 전원 싹 하는 그러한 것은 좀 시민, 전남도민들이 협력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난주 이정현 전 대표하고 인터뷰 진행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호남이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이 새로운 인물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초선들로 채워지면서 호남 정치의 역량을 키울 만한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지나버린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호남에서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패로 끝나니까 또 저렇게 창당을 하니까 굉장히 실망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쭉 전진해 나가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은 누가 키워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야지. 지금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과연 도전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도 급속도로 좀 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호남에서 앞으로 민주당 어떤 방식으로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십니까? 삼김도 결국 개혁 경천은 당선 이주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좀 좋은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좋은 인물에 대한 기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 아, 네. 현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광주와 전남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인데 결국에 또 해를 넘기게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목포 국회의원을 할 때도 굉장히 현안이었는데 군공항은 반드시 무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안 군민들이 저에게도 뭐 비토하는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었지만은 민간공항은 받고 군공항은 받지 않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만약 민간공항이 힘들다고 하면은 무안 해변가로 군공항을 별도 분리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안에 박우량 군수는 그렇게 저하고 조정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안으로 군공항을 오십시오. 섬 하나를 밀어가지고 거기에 군공항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군공항을 유치하면은 인구도 늘고 경제적 이득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단견적인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민간 군공항이 한꺼번에 무안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두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인 역량에도 어떤 아쉬움이 있다라는 지역민들의 그런 평가도 있어요. 정치인들은, 광역단체장들은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무안 군민들이 이 방송 나가면 굉장히 저를 비난하겠지만은 지사가 결정해야죠. 광주시장이 결정해야죠. 이걸 가지고 안 하면은 왜 그 자리에 가요? 저를 보내주면 내가 딱 해결할게요. 아, 오실 겁니까? 아니요.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결단을 내려서 해야지. 아니 보세요. 대구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제가요. 국정원장을 할 때 부산 동남권 공항 신설에 대해서 광주 전남 의원들이 다 찬성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경북 의원들은 찬성하면서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탁 따와요. 그런데 내가 몇 사람 불렀어요. 너희 뭐 하고 있느냐? 왜 찬성하냐? 찬성하면서 그러면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좀 싸워봐라. 못하는 게 문제가 있죠. 단순히 단체장들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만의 문제로는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가 단안을 내려서 수건 사업이 빨리
종결되도록 해야지 자기들 꼭 재선만 그거 해도 재선 돼요. 그 원장님 광주 복합 쇼핑몰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요. 지난 대선에 이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지금 광주에서는 가장 그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가시화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데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의 그 득표율을 봤더니 12.72%였어요. 직전 대선 때하고 비교하면은 8배 높은 거거든요. 그 전년 대선하고 비교해도 5% 높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 30대 득표율을 봐도 이 이슈가 선점이 되면서 그쪽으로 표가 이렇게 쏠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민주당은 어째서 이런 지역의 현안이나 어떤 그 지역민들의 관심 있는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러한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이념은 소수, 서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당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세수가 이렇게 펑크나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계속 부자 감세하잖아요. 그리고 복지 예산 같은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되는데도 파퓰리즘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목포에서 국회의원 할 때 보면은 저희가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동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500m 반경 1km 내외에서 500개의 구멍가게가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러한 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21세기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광주도 대형 쇼핑몰 들어와서 소비자의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면서 동네 가게도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됐든 대형 쇼핑몰은 들어와서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합 쇼핑몰이 그러면 복합 쇼핑몰 공약이 정치 구단이 보셨을 때 선거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약이었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포퓰리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스타벅스 커피숍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인당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국민이에요. 전체 양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인구가 수입하는데 많으니까. 스타벅스는 미국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잘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단위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읍단위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막아서 잘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방해서 경쟁을 해서 소비자도 경제도 살릴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폐쇄하고 막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지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광주에서 벌어진 이 5% 차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동은 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20몇 프로가 나왔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왜냐하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는 집단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개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국민의 생각을 중시해야 돼요. 복합 쇼핑몰 공약은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공약을 민주당이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시는 그랬지만은 이제 국민의 트렌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개방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네. 이제 전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대 수건 사업을 꼽는다면 이 국립의대 유치입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사 정원들은 지금 의사들은 반대를 하지만은 병원협회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실제로 해남안도 진도를 가더라도 대형 병원들이 의사를 구하지 못합니다. 네. 제 조카들도 저희 집도 다 의사가 많은데 참 이상해요. 서울에서 수원, 인천만 가도 연봉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많아요. 네. 그런데 안 가요. 그런데 항차 해남안도 진도까지 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의대 정원은 반드시 늘려야 된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 지방 출신들을 티오를 줘서 광주 전남이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는 특별한 티오를 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개업을 하고 네. 또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제가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을 유치해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목포 전남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나 이러한 특수대학들은 전국화돼 가지고 네. 우리 고향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데 그러한 것을 해결하면서 네. 의과대학이 생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네. 봅니다. 뭐 인구 소멸,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사실 학령 인구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고 인구 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이거 뭐 비단 이 전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 혹시 있다고 보세요? 글쎄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은 절대적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저도 딸 둘인데 결혼을 했는데 네. 손자를 하나씩밖에 안 낳아요. 더 낳아라, 아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남을 가서 보니까 한 2달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100명 되고 애들은 11명 태어났어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달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1년에 1200명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갔을 때 6만 7천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6만 4천대예요. 네. 이렇게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애를 더 낳게 하고 뭐 인구 유입 이것은 엄발의 오줌누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네. 살 수 있는 젊은 일자리, 아파트, 주택 문제, 네. 그리고 교육 문제를 개선해 주는데 예산을 써야지. 애기 하나 더 낳는다고 더 주고 그 아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해남에 화산면에 가니까 한 부부가 8명 애를 키워가지고 잘 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젊은 주부들하고 만났는데 한 2주 전에 거기에 3분이 4둥이 엄마예요. 그런 주부들에게 과연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것만 보여줘도 네. 젊은 사람들이 아기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청년 일자리, 주택, 네. 병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를 갖춰주고. 그렇죠. 네네. 네. 그 원장님께서는 4선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3선을 목포에서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전남을 놓고 봤을 때 동북권과 서북권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혹은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목포에서 실패를 한 게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목포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SOC, KTX나 부산으로 가는 열차나 뭐 해남 여수로 가는 고속도로 이런 건 다 돼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포가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해경 정비창, 네. 특히 신안이
해상풍력발전 단지로 최고 단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제가 좀 해냈더라고 하면은 10여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동서격차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포는 목포대로 그러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 해상풍력 발전이 제일 좋으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녀오시고 심지어 전남 김영록 지사나 박우량 신안 군수에게 특별법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의원들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신재생에너지에 추징을 하고 원전을 없애버린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신재생에너지는 하지 않고 원전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병행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남의 알리백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앞으로 우리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 발전 신한 것은 범도적으로 만들어서 10여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공장들이 지금 해남에 있는 대한조선 옆에 부지에 30-40만 평도 지금 개발을 해서 거기 부속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싶어요. 네, 신재생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 해상풍력 발전은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세계 그러한 것을 다 우리 국정원 아이오들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은 본래 대통령 것만 보고를 하는데 제가 허락을 받고 김영록 전남지사하고 박우량 신안 군수에게 대통령 보고 문건을 한 번씩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해상풍력 발전이 가장 좋은 노르웨이 북구 쪽에서는 보면은 섬에서 하지 않아요.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멀리 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김영록 지사가 그 자료를 보고 아 인공섬을 만드는 게 있군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다가 신안에 많으니까 그러한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서 지금 신안은 원전 8기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러한 걸로 나가면은 일자리 창출되고 부속 공장들 목포, 해남, 영암 많이 들어서리라고 봐요. 네, 국정원장으로 계시면서도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 쓰시고 노력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뭐 아니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제가 국정원장을 했어도 그 못한 사업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출연자분들께 드리는 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고문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네. 그러나 일을 좀 잘하자.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의원들이 각자 도생을 하지 팀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치열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능력 있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제가 사실 목포에서 국회의원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기원래 해라. 금요일 날 목포에 갔다가 월요일 날 돌아오라. 1년이 52주인데 50번 이상 해라. 저는 12년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2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도 잘하고 지역 구민들과 소통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국비 예산과 국책 사업을 따오는 그런 유능한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번 호남에서 몇 석 가져가실 거라고 봅니까? 광주 전남북 다 해봐야 몽땅 해봐야 28석입니다. 그 28석을 기본적으로 네. 당선시켜 주어야만이 민주당이 과반수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을 당선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을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당이 국민들께 뭔가를 제안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힘들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쇄신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을 하루 앞두고 성사된 전격적인 만남 자리. 충덩어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닦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총선을 90일 앞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새로운 미래는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